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시원이라고 하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쪽을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구글이랑 에드바이미에서 빅데이터 처리를 줄곧 해오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조이라는 곳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IoT가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이라는 것도 IoT가 너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좀 IoT 영역 내에서 무언가를 좀 비즈니스적으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뜻을 같이 하게 됐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조이만의 어떤 커넥티비티 문제들, 그리고 그걸 어떤 과정 속에서 삽질을 통해서 해결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좀 쉐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월이었죠. 2014년 CES에서 삼성전자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도 발표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사실 CE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하나는 IoT입니다. 그래서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인데요. 이제 인터넷 연결된 사물들이라는 용어 자체인데, 그게 2003년도에는 인구가 63억일 때 약 5억 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 내에서 작년도 말에 나온 통계 수치는 인구가 68억인데 인터넷 연결된 디바이스는 이미 125억 개를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당 1.8개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물건들이 인터넷이랑 연결될 것이고, 우리가 인터넷이란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장비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심지어 예측치로는 2020년에 사람당 디바이스는 26개를 넘어갈 걸로 예측되는 발표도 있습니다. 보시면 건물들도 연결될 것이고, 자동차, 수많은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점점 더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앞으로는 시계를 이렇게 차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작년도에 사실 IoT와 관련돼서 워낙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백투더 하드웨어라는 컨셉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타일이라는 업체인데요. 비콘을 만드는 거고요. 비콘이 지금은 좀 인도어 마케팅으로 정립이 돼가는 것 같지만, 작년 초를 돌이켜 보면 비콘을 도대체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아직 정의가 안 됐던 때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는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비즈니스 영역을 좀 개척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어떤 키라든지 지갑 같은 데에 자그마한 태그를 붙여서 내 근처에 이런 사물들이 있냐 없냐, 혹은 내가 잃어버렸으면 어디쯤 있냐, 이런 것들을 찾고 좀 알람을 주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또 이쪽도 되게 재밌는데, 스파크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모토도 되게 재밌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이제 인터넷 연결될 것이다.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냉장고 이런 거 모두 포함해서 인터넷 연결될 거고, 그러면 인터넷 연결된 가장 좋은 디바이스가 자기가 봤을 땐 와이파이인 것 같다라고 해서 와이파이 모듈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작은 디바이스에 마이크로 CPU를 포함해서 램, 와이파이 모듈이 한 번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안에 안테나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두이노라든지 다양한 인베디드 환경 혹은 피지컬하게 테스트 가능한 환경들로 만들어질 것이고, 자기네가 그런 칩을 가장 많이 딜리버리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또 에스티모트도 되게 유명하죠. 아이비콘은 분명 누가 됐든지 간에 뜰 영역이고, 자기가 아이비콘을 가장 많이 딜리버리하는 업체가 되겠다는 곳이 등장했었고요. 또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네스트는 가정 내에서 다양한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시작을 온도계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외부의 디바이스들을 메쉬업으로 연결을 하는, 이를테면 커튼이 자동으로 켜진다거나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진다거나 하는 어떤 메쉬업을 가정 내에서 꾸리는 중앙 허브 디바이스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다양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혹은 이미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IoT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어떤 아직 미개척 분야의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트라이를 했었고요. 저희 기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IoT 시대에 좀 발을 고쳐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보게 된 영역은 바로 리테일이었습니다.
그 이제 왼쪽 그래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시장 사이즈인데요. 뭐 소셜 커머스가 아직 뭐 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오프라인 커머스엔 비할 바가 아니죠. 거의 8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온라인 커머스보다도 되게 큰 시장이죠. 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성장률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성장률이 매년 12.3% 근접한데 반해 오프라인은 거의 뭐 성장을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왜 이렇게 온라인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더딘가?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온라인은 훌륭한 툴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아직도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의 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는 어널리틱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 사실 뭐 쿠팡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가장 그 크로스 해킹을 할 때 유용하게 썼던 도구는 구글 어널리틱스를 포함한 어떤 웹 어널리틱스 서비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시면 온라인은 이미 그런 퍼널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퍼널이 깔때기인데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고객은 한 번에 구매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단계들을 거쳐서 구매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접하게 되고 사이트에서 상품을 보게 되고 마음에 들면 구매 버튼을 누르고 구매 인터페이스에 내 정보를 입력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단계들이 구매자를 떨궈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프라인은 아직도 원시적인 수준의 통계 분석에 머물고 있다는 게 저희 팀의 생각이었고요. 굉장히 파쇼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방문객은 휴먼 카운팅을 쓰거나 적외선 업체들 같은 경우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카운팅을 하는데 중복 카운팅이 돼버리는 거죠. 혹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각각의 단계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모든 단계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요원한 그런 오프라인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같은 수준의 어널리틱 서비스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럼 그게 온라인과 같이 피드백 루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2년 말부터 저희는 이 문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휴대폰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요즘 대부분 한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리치가 93%를 넘어갔다 그래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시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잘 디텍팅해서 매장 방문객을 카운팅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 시스템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고객한테 애플리케이션을 깐다거나 특정 공유기에 접속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잘 디텍팅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기 화면에서도 그 근처에 있는 공유기라든지 블루투스 어떤 그 페어링을 하기 위한 신호들이 발생되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 또 떠오르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에스티모트가 거의 가장 이제 주로 얘기됐던 플레이어인데요. 아이비컨이죠. 에스티모트가 올해 4월 정도에 주당 쉬핑하고 있는 아이비컨 디바이스가 이미 2,000개를 넘어갔다 그래요. 글로벌리요. 그러니까 아이비컨 같은 건 굉장히 뜨고 있어서 저희가 컴페어를 한번 해봤죠. 근데 조금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비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블루투스가 원래 2.0, 3.0 인핸스가 될 때 스피드 위주로 많이 개선이 되다가 블루투스 4.0 스펙이 2010년도에 런칭이 되면서 BLE라는 그 블루투스의 서브 그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속도를 좀 줄여보자. 속도는 큰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가 문제인 것 같다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로우 에너지 기술을 만들었고요. 아이비컨은 BLE 기술을 이용하는 애플이 만든 어떤 하나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래서 BLE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속도는 분명 굉장히 제한이 있지만 이 보이시는 작은 수은전지 하나로 약 2년 정도 외부 전원 공급 없이 2초에 한 번씩 비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핸드폰은 그 비콘 신호를 들어서 그 비콘 신호의 유니크한 값을 클라우드 서버에 요청을 하고 리스폰스를 받아서 상품을 이제 디스플레이하거나 인도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아이비콘이 더 부각이 된 이유는 iOS가 커넥티비티에 이제 아이비콘을 주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앱이 대기 화면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핸드폰이 대기 화면에 있더라도 앱에 푸시를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었어요. 백그라운드 내에서 OS가 이런 것들을 커버하게 만들어준 거죠. 당연히 안드로이드도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도어 마케팅에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고 있었고
근데 저희한테는 좀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비콘을 쓰려면 반드시 앱을 인스톨해야 되니까 저희한테는 좀 다른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이 기술은 일단 스킵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를 한번 돌이켜봤는데 두 가지 문제를 많이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냐? 그래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해당하지 않다. 와이파이를 정말 많이 켜고 다니냐? 저 되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52%가 와이파이를 켜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됐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풀고 있는 IoT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술 스펙들을 쭉 리서치하게 된 거죠. 일단은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 신호들을 모으고 저장할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섹시하게 유저에게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웹 대시보드가 필요한 풀스택 개발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일단 센서부터 문제를 좀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쟁자가 이제 북미 같은 플레이어들이 좀 빅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북미는 공유기를 응용해서 거의 하고 있어요. 몰 같은데 이미 세팅을 할 때 공유기들의 이제 이 펌웨어를 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공유기가 전파를 송신하는 역할도 하지만 수신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공유기를 잘 매니징을 하면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천장에 설치할 때 랜선을 끌어오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천장에 랜선을 공사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몰들의 브랜드들이 다 입점돼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인스톨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후에 들어가야 됐고 따라서 유선 랜이 아닌 무선으로 커넥티비티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한 마감 공사가 끝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천장에 달았을 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이 필요해서 저희는 1년 정도에 걸쳐서 하드웨어를 만들게 됐고요. 보드도 설계하게 됐고 보드 설계할 때 이왕 아이비콘이 뜰 수도 있으니까 블루투스 4.0 풀 스펙을 달았죠. 이렇게 해서 센서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센서 준비하는데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기회가 될 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의 주는 커넥티비티 문제를 사실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센서가 다 만들어졌다고 치고 이 센서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저희의 메인 질문을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커넥티비티 문제인데요. 많은 IoT 기기들을 어떻게 잘 커넥티비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리테일 사이즈가 한 20만 개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매장당 보통 센서가 아무리 못 들어가도 한 2개 정도는 들어갈 테니까 만약 다 리치하게 되면 40만 개 정도 디바이스가 되겠죠. 40만 개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을 보내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의 이제 리퀘어먼트 사실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센서다 보니까 플래시 메모리가 거의 한 4MB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 커스터마이징된 리눅스 커널을 올리고 여유 공간이 약 500KB 정도 남더라고요. 별로 올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없었습니다. C++를 겨우 쓸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넥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 센서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면 굉장히 많은 커넥션들이 처리가 돼야 되고 이게 비연결성으로 갈 건지 연결성으로 갈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또 네트워크 문제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B2B여서 네트워크가 좀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리테일들이나 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0 포트나 HTTPS 443 포트가 아닌 경우에는 포트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포트의 패킷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포트의 내용과 다르면 차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80 포트가 열려 있다고 일반 로우 소켓을 열면 패킷 내용이 이거 HTTP가 아니네 라고 해서 차단해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으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특히 센서가 원격에 있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려면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겠죠. 푸시 기반이 돼야겠죠. 이를테면 환경 설정을 리로딩 해야 된다거나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 고려해봤던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분산 시스템 내에서 센서들 관리할 때 쓰는 RPC 프로토콜 관련된 구글의 프로토콜 버퍼나 스리프트를 많이
리서치를 했는데 일단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 어려운 이유가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스리프트랑 프로토콜 버퍼 모두 C++ 내에서 부수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부수치만 해도 거의 400kB예요.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 만들어져 있는 웰메이드 라이브러리들을 프레임워크들을 쓰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포트 문제도 있었습니다. 스리프트랑 구글 프로토콜 버퍼 모두 80이랑 443 포트에 좀 취약성이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HTTP 기반의 좀 가벼운 커넥션을 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결론을 도달하게 된 거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HTTP가 비연결성이죠. HTTP는 한번 리퀘스트를 하고 리스폰스가 올 때 커넥션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CP 같은 경우는 커넥션을 맺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데 한 서버에서 많은 커넥션을 처리하는 부분들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C10K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 서버에 10,000대의 커넥션을 과연 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 얘기고요. 크게 보면 한 서버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커넥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크게 네트워크를 할 때 이제 동기 방식이랑 비동기 방식이 있는데 동기 방식으로는 이런 대용량 서버를 구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플랫폼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4이라든지 KQ라든지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IOCP를 통해서 서버를 구축을 하시죠. 뭐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하면 방대한 트래픽도 한 서버당 한 2-3천 명도의 커넥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보면 저희도 잘만 설계하면 한 서버당 10,000대 커넥션 정도를 타겟팅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완전 로우한 수준 내에서 C와 C++로 리눅스랑 BSD에 따라서 비동기 방식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짜여져 있는 비동기 서버 그리고 생산성이 있는 플랫폼을 찾기 시작했고 노드.js가 굉장히 좋은 후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노드.js는 사실 2011년 이후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웹 서버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코어가 거의 C로 작성되어 있고 각 호스트에 따라서 비동기 서버를 굉장히 잘 옵티마이즈 해놔서 그 코어를 짜놨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잘 짜져 있고요. 개발자는 자바스크립트 생산성이 있죠. 외부 라이브러리도 풍부하고요. 그다음 V8 엔진 내에서 인터프리터처럼 이걸 수행해서 실행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개발자의 생산성과 로우 레벨의 어떤 그 스피드, 퍼포먼스랑 결합이 된 굉장히 괜찮은 플랫폼이었고요. 또 되게 신기한 건 싱글 스레드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요. 노드.js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버의 푸시 메시지 등등을 처리할 수 있을까? 처음 고민했던 건 폴링이고요. 폴링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죠. 야, 나 새로운 잡 없냐? 그럼 서버가 그때그때마다 리스폰스를 주는 건데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좀 진보되어 있는 방법이 2010년 정도까지 많이 썼던 롱폴링 방법이 있죠. 리퀘스트를 한번 하고 서버는 리스폰스가 있을 때까지 리턴을 최대한 보류하는 겁니다. 최대한 1분에서 2분 정도로 리스폰스를 보류하다가 그 사이에 메시지가 있으면 중간 리턴을 해주는 형태였죠. 페이스북 채팅 서버가 처음에 롱폴링 형태로 구현됐다 그래요. 리퀘스트를 하고 채팅 응답 메시지가 없으면 리스폰스를 딜레이하고 있다가 내 친구가 어떤 텍스트를 달면 그때 리스폰스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문제였죠. 하지만 역시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 리퀘스트를 했을 때의 오버헤드인데요. 대략 한 871 그 캐릭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60초에 10,000 프레임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 초당 1.1 Mbps 정도의 네트워크 스루풋이 나오고요. 만약에 10만 대의 프레임이 10초에 한 번씩 쿼리한다 그래도 66 Mbps 정도의 굉장히 큰 네트워크 스루풋이 발생을 하니까 이건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찾게 됐고요. 그래서 웹소켓을 좋은 후보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웹소켓은 그 W3C에서 만든 스탠다드 프로토콜이고요. 일반 소켓처럼 풀 듀플렉스 양쪽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HTTP 내에서 거의 로우 소켓과 유사한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80이랑 443 포트 내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프록시나 방화벽 처리에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HTTP 1.1에서 커넥션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이걸 처리할 수 있을 때 구현이 되고요.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80 포트일 땐 WS, 443 포트일 땐 WSS로 표기를 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역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나중에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웹소켓은 딱 2바이트의 오버헤드만 있어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 일반 메시지냐, 컨트롤 메시지냐, 아니면 핑퐁 메시지냐, 하트비트 메시지냐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는 헤더 말고 그 2바이트 정도만 제거를 하면 남는 건 전부 다 데이터 용량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버헤드가 적죠. 그래서 실제 앞에 있는 이그젬플이랑 비교를 해보면 1분에 한 10,000개 정도 프레임이 요청된다고 쳤을 때 초당 2.6 kbps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예전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한 870배 정도 오버헤드가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웹소켓을 노드.js랑 임플리멘트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됐죠. 그래서 장점이 있었고 웹소켓 같은 경우는 경량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도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로우 레벨이어서 코딩하는데 좀 까다로움이 있지만 거의 100KB 내 모든 그 HTTPS를 포함해서 라이브러리를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노드.js로도 거의 10,000대의 커넥션을 처리한 이그젬플들이 있어서 믿을만 했고, 그다음에 노드.js의 생산성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저희가 첫 번째 프로덕션 서버를 만드는데 100줄 정도의 서버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물론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많은 그 케이스 처리를 해야 됐지만 생산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없었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런 방대한 커넥션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잘 들어가겠죠. 저희가 현재 스코어는 한 500개 정도 매장에 인스톨되어 있는데 데일리 한 1억 건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수준 내에서요. 그러니까 매장이 좀 늘어난다고 했고 기기들이 많이 풀린다고 하면 더 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저희는 카프카를 많이 알아봤고요. 근데 전 시간에도 카프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카프카는 등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고요. 링크드인이 어떤 AMQP, 그 레빗 MQ 같은 걸 쓰다가 이게 좀 너무 휘발성이 있는 것 같다. AMQP라고 이제 메모리 그 큐잉 서비스가 있었죠. 그 퍼블리션 서스크립션 모델에 이런 것들은 이 서버가 꺼졌을 때 혹은 응급 장애가 생겼을 때 날아가 버리니까 좀 더 파워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스크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처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프로덕트고요. 스칼라로 대부분 짜져 있고 굉장히 큰 장점은 디스크를 씀에도 굉장히 응답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카프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게 이제 3가지 롤이 있고요. 프로듀서가 이제 메시지를 생산을 하는 역할이고요. 이런 메시지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역할이고요. 저 이그젬플로 보면은 노드.js 서버가 프로듀서가 되는 거죠. 그다음 각 브로커들이 프로듀서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분산되어 있는 파티션에 정보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파티션이 3개가 있는데 메시지를 이제 뒤로부터 큐로 넣는 거죠. 그리고 뺄 때는 앞에서부터 랜덤하게 파티션 디스트리뷰팅 돼서 앞부부터 뺄 수 있는 구조고요. 파티션도 나눠져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고, 브로커의 역할을 바꾸면 프로듀서의 코드를 바꾸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로부터 어떤 딜리버리된 메시지를 컨주머라는 프로세서가 받아서 그 메시지를 처리해서 단말단에 넣는 거죠. HDFS 넣거나 MySQL에 넣거나 등등 연산을 하고요. 주키퍼가 그런 각각의 서버들의 상태나 파티션의 상태를 체크해서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카프카가 요즘 많이 뜨고 있는가 봤더니 이 장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른쪽에 보이는 레빗 MQ가 메모리로 구현되어 있는 AMQP 서버인데도 불구하고 하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카프카가 훨씬 월등하죠. 그 SSD로 할 때는 거의 브로커 한 대일 때 56 Mbps, BPS가 아니라 메가바이트, 56 메가바이트가 초당 네트워크로 처리가 된다고 하고요. 세대일 때 거의 100 메가바이트 정도의 초당 스루풋을 자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카프카는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링크드인이 가장 먼저 좀 활발하게 쓰고 있는 것 같고, 트위터, 넷플릭스, 스퀘어도 로그 분석을 할 때 카프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포티파이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프카로 이용할 수 있는 뭐 간단한 좀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 서버인데요. 게임 서버는 이제 굉장한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버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안 이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건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접속인가, 이 거래를 내가 승인해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슈를 많이 판단해야 되는 서버죠. 보시면 이제 로그인이랑 거래 두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카프카 머신만 가지고도 이런 걸 얼추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그젬플인데요. 문제를 이렇게 한번 디파인해 보죠. 로그인을 할 때 혹은 물건을 거래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20개의 IP를 하나의 프로세서 서버에서 받아서 인메모리 내에서 그 IP들의 패턴을 보고 이 거래나 이 로그인을 허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주는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별도의 DB 없이도 카프카만 가지고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이벤트들은 로그인이나 트레이드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도 로그인이나 트레이드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파티션입니다. 파티션은 유저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거죠. 파티션은 하드에 기록되기 때문에 휘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카프카 브로커 서버가 하나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이 데이터가 밸리드한지 안 밸리드한지 아래에 있는 파티션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유저가 최근에 10개의 로그인 IP를 리턴해 달라라고 하면 이게 또 분산이 돼서 이런 프로듀서 서버로 넘어가고요. 이 프로듀서 서버가 그 10개 혹은 20개 IP를 받아서 해당하는 커넥션이 밸리드한지 안 밸리드한지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저희 IoT 문제에서도 이런 메커니즘이 잘 쓰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노드.js 뒷단에 카프카와 아파치 관련된 프로덕트를 붙여서 퍼블리시 서스크립션 프로덕트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카프카가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다양한 아웃풋 라이브러리를 붙일 수 있어요. HBase로도 바로 붙일 수 있고 HTTPS로도 붙일 수 있고 스파크나 스톰 같은 실시간 어널리틱 서비스랑도 붙여서 확장성이 굉장히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당연히 하둡을 이용하게 됐고요. 하둡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가 다루게 되는 문제의 사이즈들 정도만 리마인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매장을 많이 리치한다고 쳤을 때 대략 시간당 2천만 건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매장이 최대 늘어나게 되면 시간당 약 5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됐을 텐데, 이때 그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가 과연 시간당 유니크하게 몇 명이 접속했냐를 판단해주는 오퍼레이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을 받아서 그 유니크하게 이 아래 방문자들이 여러 개의 시그널이 있을 때 유니크한 방문자를 빨리빨리 리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약 시간당 10TB 정도의 양을 읽어야 될 거로 예측됐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재방문이죠. 이 사람이 1년 전에 왔었냐 안 왔었냐, 6개월 전에 왔었냐 안 왔었냐를 판별하려면 거의 약 시간당 350TB 정도를 열람해야 했기 때문에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둡이랑 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문제를 다시 오버뷰로 돌아가 보면, 저희는 많은 물건들이, 많은 어떤 디바이스들이 점점 더 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리테일 공간, 오피스 공간, 혹은 개인화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해서 많은 물건들이 개인화되어 부착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인터넷에 더 많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단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는 대용량 서버 기술 등이 앞으로 활발히 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만 드려야겠는데, 네. 그 와이파이를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는 뭐 몇십 메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이게 근데 와이파이 신호의 성격상 뭐 장애물이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 커넥티비티의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이 주제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디바이스를 만드셨고 거기에 안테나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설계하실 때 무슨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고려하신 점들이 특별히 있으세요? 사실 RF 기술은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드 설계를 할 때 그 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1mm 정도만 조절을 해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퍼포먼스가 반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 간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쉽게 디버그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었고, 저희는 일단 여러 단계로 디버그를 했고 이미 그 디바이스를 만든 곳이랑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제작하게 됐고, 그래서 보면 파형 검사를 해요. 그래서 디바이스 하나에 X축, Y축, Z축에서 파형 검사를 해서 일단은 아무런 외형 물질들이 없을 때, 간섭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없을 때 골고루 퍼지느냐를 보고 그게 오케이가 되면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실물 세계 내에서는 굉장히 그 전파를 방해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땐 10m라고 보이는 물건들이 중간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으면 20m로 예측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가장 장애가 많이 되는 게 철이랑 물이에요. 신기하게 2.4GHz 대역은 물 통과할 때 간섭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일괄된 어떤 포맷, 그래서 뭐 2m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전파가 감소된다를 가지고 하진 않고요. 저희는 이걸 매장에 단 다음에 실제 매장의 중앙에 달아놓고 각 코너에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수치를 입력해서 이제 공간에 대한 그 환산하는 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여기. 테크니컬한 질문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오늘 여기 테크프렌이 주최한 SK프렌이 실업하고 예. 많이 겹쳐 보이는데요. 네네. 예, 그리고 그리고 뭐- 저를 왜 초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뭐 실업하고 뭐 차별화가 되거나 예. 뭐 향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잡으실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예. 네, 이 적장에 와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뭐 실업이 보고 있는 건 사실 인도어 마케팅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좀 더 좋은 정보를 딜리버리 해줄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양쪽에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 저희는 고객은 사실 그다지 리치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나니머스 통계 데이터를 좀 더 전문화돼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매장에 오히려 저희는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나중이라면 같이 협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도어 마케팅이라는 게 그냥 100명한테 브로드하게 메시지 보내면 언어잉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매장을 자주 가는 사람, 이 매장에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들을 추출해내서 이제 인도어 마케팅하는 게 가장 꽂힐 테니까 나중이라면 뭔가 협업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가 해당 매장의 뭐 재방문 고객이냐, 재구매 고객이냐 이 정도 데이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걸 이용해서 매장에서는 각 개인 매장별로 자, 이 정도 데이터를 제공해 줄 테니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는 뭔가 거기서 판단을 하세요인가요? 네. 약간 네. 되게 사실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통계의 끝이 어디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통계를 제공하는 업체가 어디까지 제공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초반에는 좀 더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냐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1회 직접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로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끝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실제 리테일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 달에 한 번 피칭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어떤 이그샘플들은 몇 개의 센서만 가지고도 매장 밖에 몇 명이 지나가는지, 그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이런 방문율들은 이제 외형 디스플레이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매장의 쇼윈도라든지 엑스밴더가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들어온 고객들이 1분 이상, 5분 이상 얼마나 체류하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응대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다음에 5분, 1분 이상 체류한 고객들이 얼마나 카운터 존으로 넘어가는지, 얼마나 포스에서 전표를 끊는지를 파악해서 구매 전환율을 파악을 하고 있죠. 또한 재방문을 파악할 수 있고요. 매장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매장 간의 크로스 분석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매장을 200개 가지고 있는데 A 매장을 어떤 사람들은 다른 199개 매장을 가긴 가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일단 온라인과 비슷한 어떤 통계 니즈는 있는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전략까지 다 세워줄 수는 없지만 분명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저기 마이크. 네, 그 레비덴큐도 서버가 다운됐을 때 다시 큐를 복원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레비덴큐를 안 쓰고 카프카를 사용하셨던 이유가 일단은 성능상으로 카프카가 더 약간 지표상으로는 약간 월등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비덴큐를 사용하는 이유가 브로커하고 컨슈머 사이의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보장을 해주거든요. 에크시노를 통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두키퍼를 사용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데이터 로스 같은 건 발생하지 않나요? 예,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사실 이제 카프카의 릴라이어빌리티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초반에 이제 카프카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각 센서에서 서버의 노드.js를 통해서 웹소켓을 통해서 보내는 데이터를 한번 따로 기록하고 있었고, 내부 인메모리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디플리케이트를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아이디들만 쭉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정말 처리가 되는지 로스가 없는지 처리하기 위해서 모아놨었고, 카프카와 사실 저희도 초반에는 레비뎀큐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카프카로 체인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한 달 정도 데이터를 콜렉팅을 했었을 때 놓치는 건은 거의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99.98%가 나왔던 것 같아요. 7천만 건 중에서 몇백 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는 사실 네트워크 문제로 예상될 수도 있는 수준이어서 릴라이어빌리티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저기 또 질문하실 분 하나 계시던데. 이쪽에, 저쪽에. 손 한 번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쪽. 예, 저분 먼저 하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링크젠의 김홍렬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지금 저기가 그 스마트폰 와이파이 신호나 블루투스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이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용자가 어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지가 않잖아요. 보통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로 예.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고객에 대한 어떤 그 방문이나 재방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한 그 정도 1년 반이나 2년 정도가 되면 그 단말을 교체를 하게 되면 리셋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매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어떤 고객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디바이스가 변경되면 저희는 추적을 하지 못하고요. 그 사실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좀 사실 상위 리스크가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 재방문 분석만 가지고 저희가 셀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방문 분석도 이제 분석의 하나의 꼭지로 이제 팔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라면, 언젠가라면 사실 고객의 동의를 받고 더 많은 커넥티비티를 이루는 게 사실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도 매장에 갔을 때 충분히 그 매장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는 무조건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약간 명품 매장들은 직원들을 안 바꾼 이유가 로열티 고객의 얼굴을 몰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러니까 로열티 고객들은 자기를 알아봐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 CRM 데이터와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앱을 통해서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객의 계속 변경되고 있는 핸드폰의 고유 주소, 그다음에 CRM 데이터 연동을 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요쪽에 계신 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고 예, 마치겠습니다. 노드.js 쓰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예. 작년에 어디를 갔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게임 업계에 계신 분이었는데 뭐 그게 이제 노드.js 이유 없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뭐 백엔드 쪽에는 비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용하실 때 그런 데이터 유출 같은 게 없었나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떻게 좀 비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노드.js 저희도 되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일단 노드.js 자체 코어의 문제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노드.js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게 돼요. 뭐 MySQL 커넥션이라든지 저희는 레디스도 이용하다 보니까 레디스 커넥션이라든지 카프카라든지 이런 것들 커넥션을 처리하게 되고 웹소켓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채팅 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뭐 커넥션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해소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들에서 메모리 릭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나서 버추얼 메모리,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를 넘어서 버추얼 메모리가 용량이 확장돼서 디스크를 라이팅하다가 시스템이 느려서 죽는 이런 문제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버전에서 사실 그런 문제는 최근 3개월 정도 동안은 안 보여진 것 같은데 작년 말, 올해 초에 특히 문제가 많이 이슈됐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노드.js가 계속 메인터넌스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대의 분산 서버를 만들고 스레시홀드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 시스템을 리스타트 시켜서 강제로 자원을 비워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비켜갔죠.